노후 준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누군가는 돈이 더 불어 있을까요? 같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상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투자 실력 차이일까요? 아니면 시장 타이밍 차이일까요? 의외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혀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돈을 넣는 순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이미 들어봤을 겁니다.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 비율을 나누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자주 나오는 말은 자산 배분이 아닙니다. 계좌 배분입니다. 어떤 계좌에 어떤 돈을 어떤 순서로 넣느냐, 이 설계가 노후 자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름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세 계좌를 하나의 설계도처럼 연결해서 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는 단순한 절세 상품 안내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 노후와 어떤 접점을 갖는지 그 지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 준비의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가르는 것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세금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는 항상 세금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익이 나면 세금이 따라옵니다.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이 세금의 시점과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계좌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이 세 계좌는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노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보겠습니다. 이 두 계좌의 핵심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13.2%입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다릅니다.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16.5% 기준으로 약 14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1년에 14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48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단순히 절세 혜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돈이 다시 투자로 들어가면 복리 효과가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연금 계좌의 진짜 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과세 이연입니다. 일반 투자 계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사서 수익이 나면 그때 세금을 냅니다. 배당금이 들어와도 바로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는 다릅니다. 매매 차익이 생겨도 배당이 들어와도 세금을 바로 내지 않습니다. 그 돈이 그대로 계좌 안에 남아 다시 투자됩니다. 이것이 과세 이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은 3.3%에서 5.5% 수준입니다. 일반 금융소득 세율 15.4%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ISA는 어떨까요? ISA의 핵심은 비과세입니다.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을 운용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상품도 있고 손실이 나는 상품도 있습니다. ISA는 이 손익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순수익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서민형이나 농업인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A 상품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나고 B 상품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 수익은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ISA 안에서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 후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ISA는 비과세와 손익통산, 세 계좌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 자산의 크기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계좌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전문가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같은 순서를 말합니다. 연금저축 먼저입니다. 그 다음 IRP입니다. 그리고 ISA입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연금저축부터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넣는 이유는 유연성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 불이익이 있지만 아예 꺼내지 못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IRP는 다릅니다. IRP는 중도 해지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만기 전에 돈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금저축을 채우고 그 다음 IRP로 나머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합계 900만 원.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이 900만 원이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채운 뒤 여유 자금이 남는다면 그 다음 계좌가 등장합니다. ISA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도 투자할 돈이 더 있다면 ISA에 넣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ISA를 채운 뒤에도 자금이 더 있다면 다시 연금저축과 IRP로 돌아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초과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도 과세 이연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여유 자금이 충분한 분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 한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순위 연금저축 600만 원, 2순위 IRP 300만 원, 3순위 ISA 2천만 원, 그 이후 연금저축과 IRP 추가 납입, 이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황금 레시피입니다. 그렇다면 각 계좌 안에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까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계좌 구조를 이해했다면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도 달라집니다. 같은 ETF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IRP를 보겠습니다. IRP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IRP는 자산의 3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채권이나 예금 같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은 최대 70%가 한계입니다. 이 70% 안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S&P 500은 미국 대표 500개 기업을 담은 지수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연금 투자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IRP에서 주식 비중을 더 높이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타깃 데이트 펀드 TDF입니다. TDF는 은퇴 시점을 설정하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2060년으로 잡으면 TDF 2060 같은 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이 펀드의 주식 비중은 보통 80%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주식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는 적격 TDF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비중 한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안전자산 30%인데 TDF는 주식이 많아도 허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IRP에서 TDF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투자 자유도가 높습니다. 개인연금법을 따르기 때문에 위험자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IRP에서는 불가능한 선물 ETF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품들입니다. 미국 달러 선물 ETF가 있습니다. 원자재 선물 ETF도 있습니다. 팔라듐 같은 희귀 금속이나 은 선물 상품도 연금저축 안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은 포트폴리오 다각화 창구로 활용됩니다. IRP가 핵심 자산을 담는 계좌라면 연금저축은 보완 자산을 담는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는 어떨까요? ISA는 전략이 다릅니다. 비과세 혜택이 핵심이기 때문에 수익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을 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배당 ETF나 월배당 ETF가 대표적입니다.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매달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ISA 안에서 받으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수익이 쌓일수록 비과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테마형 ETF처럼 공격적인 성향의 상품도 ISA 안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통상 구조 때문입니다.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상품의 수익과 합산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RP에는 장기 우상향 핵심 자산, 연금저축에는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ISA에는 배당과 테마형 상품, 계좌마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맞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해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저축, IRP 채우고 ISA에 남는 돈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SA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입니다. ISA는 3년 유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넣어두고 3년 후 비과세 혜택 받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전략을 말합니다. 이른바 풍차 돌리기입니다. 풍차 돌리기는 단순합니다. ISA를 3년 동안 유지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해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ISA에 가입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전략입니다. 왜 이런 방식이 나왔을까요? 비과세 한도는 3년마다 초기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년 후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새 계좌를 만들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다시 시작됩니다. 즉 3년마다 새로운 비과세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계속 반복하면 오랜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풍차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뜻에서 풍차 돌리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ISA를 해지한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ISA를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그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ISA 자금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옮긴다면 300만 원 추가 세액 공제가 생깁니다. 16.5% 적용 시 약 4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구조 때문에 ISA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닙니다. 연금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후 준비는 한 계좌가 아니라 계좌의 흐름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계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 구조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진짜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계좌 배분 전략입니다. 개별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보다 계좌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 왜 지금 다시 주목받는 걸까? 맞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변동성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미국 금리 변화, 환율 흔들림,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단기 투자보다 장기 구조 설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세금 구조가 안정적인 계좌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3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구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이어지고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도 계속됩니다. 세금 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절세 계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지금 계좌 배분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 하나만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IRP 계좌를 회사에서 만들어줬는데 그냥 묵혀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ISA는 들어봤지만 아직 시작 못한 분도 많습니다. 이 세 계좌를 연결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뉴스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창한 전략이 아닙니다. 순서입니다. 돈을 넣는 순서를 알면 같은 돈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계좌 배분을 먼저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 어떤 ETF를 사야 할까? 지금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이 질문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이 조용히 던지고 있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계좌에 담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투자 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품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이 달라지면 복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복리 구조가 달라지면 20년 후 노후 자산이 달라집니다. 계좌는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노후 설계의 기초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저축, IRP, ISA는 지금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이 계좌 구조를 점검해 볼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월배당 ETF와 연금 계좌, 정말 궁합이 맞는 걸까? 월배당 ETF가 연금 계좌 안에서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느 계좌에 담는 것이 유리한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